창밖에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이 깔린 거실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한서연은 눈앞의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혼 합의서였다.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최 여사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서연을 쏘아보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지만 그녀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는 듯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최 여사는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한 일이 대체 무엇이냐며 윽박지르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대를 잇지 못하는 며느리는 박씨 가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노골적으로 축가행령을 내렸다. 그녀는 서연을 마치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 취급하며 죄책감이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서연은 무릎 위에 올려진 주먹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모욕감이 전신을 휘감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남편 박지우는 시선을 회피하며 줄담배만 피워대고 있었다. 한때 서연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는 이제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아내를 내치는 비겁한 공범으로 전락해 있었다. 그는 회사가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태산 건설 딸과의 정략 결혼이 필요하다고 중얼거렸다. 네가 불임이라는 진단서만 있으면 위자료 없이 정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까지 덧붙였다. 지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더 치명적이었고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서연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서연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불임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병원에 가서 함께 검사를 받자고 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피했던 것은 바로 박지훈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아무런 의학적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안 사람들은 조작된 진단서 하나로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들에게 진실을 호소해봤자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서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종이 위를 스치는 펜촉 소리가 적막한 거실을 가득 채웠다. 도장을 찍는 순간 지난 3년간의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철저한 고립감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후회하지 말라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단호함은 거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구석에 처박혀 있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명품 가방이나 폐물, 그리고 화려한 드레스는 손도 대지 않았다. 오직 결혼 전부터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낡은 스케치북과 붓 몇 자루,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겨주신 빛바랜 사진 한 장만이 가방에 담겼다. 이 집에서 받은 것은 먼지 한 톨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화려한 감옥 같았던 이 집을 떠나는 지금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최 여사가 등 뒤에서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을 던졌다. 친정도 없는 주제에 갈 곳이나 있냐며 길거리에서 객사나 하지 말라는 악담이었다. 혹시라도 나중에 돈을 달라고 찾아오면 그땐 경찰을 부를 테니 명심하라는 협박도 잊지 않았다.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는 당신들 얼굴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지훈을 향해 당신의 그 대단한 회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다. 쾅 하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섞여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거센 비바람이 서연의 온몸을 사정없이 때렸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는 그녀의 모습은 겉보기에 처량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뺨을 적시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굳이 닦아내려 하지 않았다. 이 비가 지난 과거의 모든 오물과 상처를 깨끗이 씻어내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사실 서연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었다. 그녀는 고미술 복원업계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는 천재적인 복원가였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자신의 재능을 숨긴 채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려 노력했던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실수였다. 박지훈이 그녀의 진짜 정체를 알았다면 아마 그녀를 놓아주기는커녕 자신의 사업수단으로 철저히 이용했을 것이다. 그가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녀에게는 오히려 천만다행인 일이었다. 이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서연의 옆을 천천히 지나갔다. 차 안에서는 누군가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듯한 강렬한 시선이 느껴졌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다. 짙은 썬팅 때문에 내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알 수 없는 기시감이 그녀의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찰나의 순간 그녀의 운명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멀어지는 세단의 뒷좌석에는 태성그룹의 대표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간 여자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비에 젖은 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운전기사가 차를 쓸지 물었지만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자신이 잘못 보았을 것이라며 그 사람이 한국에 있을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짙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낡은 비즈니스 호텔 로비에 들어서서야 젖은 옷을 털어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젖은 몸에 닿자 한기가 느껴졌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녀는 로비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응시했다. 창백한 얼굴과 젖어서 헝클어진 머리카락이었지만 눈동자만은 살아있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오롯이 한서연이자 전설적인 복원가 스텔라 한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그녀의 주먹에 다시 한번 힘이 들어갔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 서연은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옛 스승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서연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당장 맡을 수 있는 의뢰를 부탁했다. 가장 어렵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그런 까다로운 물건일수록 좋다는 말도 덧붙였다. 통화를 마친 서연의 입가에 미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것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었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우아하고도 잔혹한 선전포고의 시작이었다. 한편 강민혁은 본사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심각하게 훑어보고 있었다. 태성그룹이 추진 중인 박물관 건립 사업의 핵심 유물인 고려청자 매병이 처참하게 파손된 채 발견되었다는 절망적인 보고였다. 국내외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모두 고개를 저으며 복원 불가 판정을 내린 상태였다. 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전 세계를 다 뒤져서라도 이 조각들을 완벽하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스텔라 한을 반드시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창밖의 비는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젖어 있었다.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두 남녀의 운명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한 명은 과거를 버리고 비상하려 하고
다른 한 명은 과거의 인연을 통해 미래를 구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호텔 창가에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 불빛들 속 어딘가에 그녀가 정복해야 할 새로운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에 충분한 세월이었다. 서울 시내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VVIP만을 위한 비공개 미술품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저마다의 탐욕을 우아한 미소 뒤에 감춘 채 앉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이는 한 여자가 있었다. 칠흑 같은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몸에 딱 맞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마치 차가운 조각상처럼 고고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씨 가문의 며느리 한서연이 아닌 국제 미술계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는 천재 보건가 스텔라 한이었다. 서연은 경매 진행자가 소개하는 조선 백자를 무심한 눈길로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녀의 곁에는 유명 갤러리의 관장들이 모여들어 그녀의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파손되어 가치를 잃은 수많은 국보급 유물들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문화재들은 경매가를 수십 배로 뛰게 만들었고 그녀는 이제 부르는 게 값인 업계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건조했으며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방어 기제는 더욱 견고해져 있었다. 그 시각 행사장 2층의 VIP룸에서는 태성그룹의 강민혁 대표가 아래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혀를 찼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복원되지 못한 고려 청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그의 오랜 골칫거리이자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이제 그에게 남은 희망은 소문으로만 무성한 스텔라 한이라는 정체불명의 복원가뿐이었다. 민혁은 비서실장이 건넨 태블릿 PC 속의 인물 정보를 훑어보았지만 얼굴조차 공개되지 않은 그녀를 찾는 것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어려웠다. 경매장의 열기가 고조될 무렵 사회자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며 고려시대 불상을 공개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단상 위로 쏠렸고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시작가가 10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물건이었기에 사람들의 눈에는 욕망이 이글거렸다.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달랐다. 그녀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불상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유심히 관찰했다. 아주 미세한 균열과 덧칠해진 유약의 질감이 그녀의 예리한 눈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클라이언트에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찰하지 말라는 신호를 은밀하게 보냈다. 민혁은 2층 유리 너머로 그 장면을 목격했다. 모두가 환호하며 경매 패드를 들어 올리는 순간 오직 한 여자만이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확신에 찬 눈빛은 민혁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저 여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1층 행사장으로 향했다. 스텔라 한을 찾기 전에 저 오만하고 도도해 보이는 여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기 때문이다. 경매가 잠시 중단되고 휴식 시간이 되자 서연은 테라스로 나와 밤 공기를 쐬고 있었다. 답답한 연회장의 공기보다 차라리 매연 섞인 도시의 바람이 더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때 등 뒤에서 낮고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까 그 불상에 입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이었다. 서연이 뒤를 돌아보자 훤칠한 키에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강민혁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서연은 짐짓 모르는 척하며 그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서연은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는 말투로 대답했다. 자신은 그저 개인적인 견해를 가졌을 뿐이며 낯선 사람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혁은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는 당신의 그 개인적인 견해가 수십억 원의 가치를 좌우할 수도 있다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서연은 한숨을 작게 내쉬며 불상의 어깨 부분에 현대의 안료가 미세하게 섞여 있음을 지적했다. 그것은 정교하게 위조된 모조품이거나 아니면 솜씨 없는 복원가에 의해 망가진 작품이라는 그녀의 분석은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민혁은 내심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불상은 사실 태성그룹의 경쟁사가 내놓은 물건이었고 민혁 역시 위작 의혹을 품고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미세한 차이를 단 한 번의 눈길로 파악해낸 그녀의 안목은 소름 끼칠 정도였다. 민혁은 그녀에게 명함을 건네며 정식으로 인사를 건넸다. 태성그룹 대표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함은 묵직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명함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가방에서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 고개만 까딱였다. 그녀는 재벌가 사람들과 엮이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과거 박지훈과의 결혼 생활이 남긴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사람을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것을 그녀는 뼈저리게 경험했었다. 서연은 실례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민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당신 같은 안목을 가진 사람을 그냥 보낼 수는 없다며 자신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 순간 민혁은 서연의 눈동자를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었다. 깊고 슬픈 듯 하면서도 강인함이 서려 있는 그 눈빛은 묘한 기시감을 불러 일으켰다. 10년 전 그가 사고로 사경을 헤맬 때 그를 구해주고 홀연히 사라졌던 소녀의 눈망울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때의 소녀와 지금의 세련된 여성은 외모가 많이 달랐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느낌은 비슷했다. 그리고 3년 전 빗속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뒷모습과도 겹쳐졌다. 민혁의 심장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여연은 민혁의 뜨거운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녀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비켜달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민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본론을 꺼냈다. 자신이 찾고 있는 복원가 스텔라 한을 아느냐고 물었다. 서연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표정을 관리했다. 그녀는 왜 그 사람을 찾느냐고 되물었다. 민혁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것을 되살려야 하는데 오직 그녀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항상 오만하고 자신만만해 보이던 재벌 총수의 눈에서 서연은 의외의 진정성을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힐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스텔라 한이라는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특히 태성그룹 같은 대기업과는 일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것은 서연 자신이 세운 철칙이기도 했다. 그녀는 민혁을 지나쳐 다시 연회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민혁은 멀어지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승부욕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여자도 그 어떤 전문가도 그에게 저렇게 대놓고 무안을 준 적은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자신과 대화한 저 여자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CCTV를 뒤져서라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리고 정말로 스텔라 한과 관련이 없는지 샅샅이 조사하라는 명령이었다. 민혁의 직감은 그녀가 바로 자신이 찾던 열쇠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서연은 호텔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강민혁과 마주친 것은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태성그룹은 전 남편 박지훈의 회사가 그토록 잡고 싶어하는 동아줄이었고 그녀가 복수를 위해 이용하려던 거대한 체스판의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의 주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회일지 아니면 위기일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은 매니저가 괜찮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창밖의 어둠만 응시하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서연의 작업실로 한 통의 서류 봉투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내용물을 본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파손된 고려청자 매병의 고해상도, 사진과 함께 그녀의 과거 행적을 암시하는 몇 장의 자료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실력을 증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거절은 당신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강민혁 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밀한 남자였다. 제허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구겼다. 민혁이 그녀가 한서연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낸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스텔라 한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면 시댁 식구들이 다시 거머리처럼 달라붙을 것이 뻔했다. 게다가 보건가로서의 신비주의 전략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서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정면으로 부딪힐 것인가. 그녀는 깨진 도자기를 어루만지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같은 시각 민혁은 사무실에서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그녀의 이름이 스텔라 한이며 과거 한국에서의 기록이 묘하게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특히 결혼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가 철저히 세탁되어 있어 접근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혁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미소를 지었다. 숨기는 것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지키고 싶은 것이 많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녀가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 자신이 있었다. 그에게는 그녀가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카드가 쥐어 있었다. 민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펜던트 하나를 꺼냈다. 10년 전 그를 구해주었던 소녀가 떨어뜨리고 간 유일한 단서였다. 낡고 색이 바랜 은색 펜던트 안에는 작은 들꽃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경매장에서 보았던 서연의 목덜미에서 이 펜던트와 똑같은 모양의 흉터를 보았다. 아주 희미했지만 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만약 그녀가 그 소녀가 맞다면, 그리고 그녀가 스텔라 한이 맞다면 운명은 그에게 2번의 기회를 준 셈이었다. 사랑과 사업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기회를.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녀의 당당한 풍채는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강민혁 대표와의 약속이 되어 있다고 차갑게 말했다. 직원이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거는 동안 서연은 로비 한가운데에 전시된 거대한 조형물을 바라보았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녀는 강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굴복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을 버린 세상에 가장 화려한 복수극을 선사할 계획이었다. 민혁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유로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의 말에 서연은 선글라스를 벗으며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건을 걸었다. 자신이 그 청자를 완벽하게 복원해낸다면 태성그룹의 모든 예술 관련 사업에 대한 정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더 이상 캐지 않겠다는 각서도 요구했다. 민혁은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의 위험한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태성그룹의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특별 집무실은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되어 있었다. 이곳은 강민혁 대표가 스텔라 한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준 공간이었다. 서연은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을 하나씩 검토하며 붉은 펜으로 가차없이 줄을 긋고 있었다. 그녀가 맡은 역할은 단순한 미술품 복원이 아니었다. 태성그룹이 새롭게 추진하는 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디렉터로서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정원을 위임받은 상태였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 가면을 쓴 듯 냉정하기만 했다. 사무실 한쪽 벽면에는 복원 작업 중인 고려 청자 매병이 특수 유리관 속에 안치되어 있었다. 서연은 틈날 때마다 그 도자기를 들여다보며 마음의 평정을 찾곤 했다. 깨진 조각들을 하나씩 맞추는 과정은 마치 산산이 조각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조립하는 것과 같았다. 민혁은 그녀의 작업 방식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었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서연은 여전히 그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다. 그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복원과 그리고 다가올 복수의 순간뿐이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박지훈이 운영하는 한성건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무리하게 확장했던 리조트 사업이 미분양 사태를 맞으면서 자금줄이 꽉 막혀버린 탓이었다. 채권단은 매일같이 회사로 들이닥쳐 빚 독촉을 해대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마저 밀리는 상황이었다. 지훈의 어머니인 최 여사는 아들을 들들 볶으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오라고 소리쳤다. 그녀는 며느리를 내쫓고 들인 부잣집 딸인 새 며느리에게 손을 벌려보라고 했지만 그쪽 집안 역시 사정이 어렵다며 등을 돌린 지 오래였다. 지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성그룹의 문화 단지 조성사업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 태성그룹의 하청업체로만 선정된다면 당장에 급한 불을 끄고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고 온갖 인맥을 동원해 담당자와의 미팅을 잡으려 애썼다. 다행히 태성그룹 측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고 최종 심사 미팅이 잡혔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훈은 이것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미팅 당일 지훈은 가장 비싼 양복을 차려입고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다. 웅장한 로비에 들어서자 주눅이 들 만큼 압도적인 분위기가 그를 짓눌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 회의실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이번 계약만 성사시키면 어머니에게도 면목이 서고 도망간 아내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안내 직원의 도움을 받아 회의실에 들어선 지훈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심사위원들을 기다렸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며 강민혁 대표와 수행 비서들이 들어왔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민혁은 가볍게 목례만 한 채 상석에 앉았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또각또각 울리는 구두 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깼다. 지훈은 무심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만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곳에는 3년 전 비 오는 날 밤 자신이 내쫓았던 전처 한서연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의 초라하고 주눅든 모습이 아니었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당당한 눈빛을 한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고고해 보였다.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벼보았지만 분명히 한서연이었다. 그가 입을 떡 벌린 채 어버버거리는 사이 서연은 민혁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비서가 건네는 서류를 넘겨보았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그녀가 대한민국 재계 1위인 태성그룹의 임원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민혁이 차분한 목소리로 소개를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총괄 디렉터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스텔라 한 이사라고 그녀를 지칭했다. 지우는 귀를 의심했다. 스텔라 한이라니 업계에서 전설처럼 불리는 그 유명한 보건가가 자신의 전처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지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지훈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듯. 단 그 서늘한 눈빛에 지훈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서연은 사무적인 말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지훈은 허둥지둥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지만 목소리는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가 횡설수설하며 사업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서연은 펜을 돌리며 싸늘한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한성건설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훈이 부풀려 놓은 실적과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가 그녀의 눈에는 훤히 보였다. 그녀가 그 집안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보고 들은 모든 정보가 이제는 그들을 공격하는 날카로운 창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서연은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한성건설의 부채 비율과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건, 그리고 과거 부실 공사 이력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우는 당황하여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서연은 통계 자료와 증거를 들이대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 정확하고 치명적이어서 지우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임원들도 서연의 예리한 분석력에 감탄하며 지훈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훈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다. 기본조차 되어 있지 않은 기업에 우리 태성그룹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길 수는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녀는 서류철을 덮으며 이 제안서는 검토할 가치조차 없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억울하다며 소리쳤다. 그는 서연을 보며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공적인 자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과거의 정에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경비원을 호출하려는 제스처를 취했다. 민혁은 팔짱을 낀 채 흥미진진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과 지훈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개입하지 않았다. 서연이 스스로 이 상황을 주도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서연이 단순히 감정에 휘둘려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력과 명분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서연은 지훈에게 지금 나가주지 않으면 업무 방해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다. 지훈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쫓기듯 회의실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서연은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3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은 여전히 무능하고 비겁했다. 그런 남자 때문에 자신이 흘렸던 눈물이 아까울 지경이었다. 그때 지훈이 복도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네가 어떻게 여기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혹시 강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냐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서연은 지훈의 뺨을 올려 붙이려다 멈추고 차갑게 비웃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상상력은 여전하다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네 집안에서 식모 취급받으며 살 때도 이미 세계적인 전문가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신들이 내 가치를 몰라보고 짓밟았을 뿐이라며 쏘아붙였다. 지우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서연은 한 걸음 더 다가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씩 잃게 될 테니 기대하라는 서늘한 경고를 남겼다. 그때 민혁이 회의실에서 나와 두 사람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지우는 민혁의 등장에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민혁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서연을 보호하려는 듯한 태도에 지우는 완전히 기가 꺾여버렸다. 민혁은 지훈에게 아직도 안 갔냐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지훈은 도망치듯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갔다.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이는 서연과 민혁의 모습은 너무나 완벽한 한 쌍처럼 보여 지훈의 열등감을 더욱 자극했다. 지훈이 사라지자 서연은 민혁의 손을 부드럽게 밀어냈다.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오해 살만한 행동은 삼가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민혁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저 소란을 피우는 잡상인을 쫓아냈을 뿐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서연에게 오늘 아주 훌륭했다고 칭찬하며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서연은 거절하려 했지만 오늘 같은 날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 것 같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서연이 조금씩 자신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일 이야기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민혁은 서연에게 왜 그토록 뛰어난 재능을 숨기고 살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자신의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꿈이 얼마나 허망하게 깨졌는지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민혁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녀가 겪었을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자신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지훈을 짓밟았을 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통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존감을 되찾는 과정이었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곁에 강민혁이라는 남자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위험한 게임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출근한 서연의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가 놓여 있었다. 민혁이 보낸 것이었다. 서류의 제목은 한성건설 인수합병계획안이었다. 민혁은 단순히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키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아예 지훈의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민혁은 서연에게 이 M&A 프로젝트의 정원을 위임한다는 메모를 남겼다.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것은 민혁이 그녀에게 선물한 가장 완벽한 복수의 칼이었다. 최허연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한성건설의 주거래 은행장과의 미팅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이제부터 진짜 사냥이 시작될 것이었다. 지훈이 피말리는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제 발로 찾아와 무릎을 꿇게 만들 계획이었다. 서연은 창밖의 서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갠 하늘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인수합병 계획안의 첫 장에 서명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듯 그녀의 복수심도 차갑고 깊게 스며들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사내 게시판과 증권가 정보지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악성 루머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능한 외부 인사로 영입된 스텔라 한 이사가 사실은 불임 때문에 시댁에서 쫓겨난 이혼녀이며 신분 세탁을 통해 재벌계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자극적인 내용이었다.
사람들은 점심시간마다 삼삼오오 모여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었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화려한 복귀와 성공적인 프로젝트 진행으로 쌓아올린 그녀의 명성이 보이지 않는 적들의 비열한 공격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었다. 서연은 짐짓 태연한 척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들은 마치 바늘처럼 그녀의 피부를 따갑게 찔러댔다. 최 여사는 자신의 안방에서 태블릿 PC를 통해 인터넷 반응을 살피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돈을 주고 고용한 댓글 부대와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유튜버들을 이용해 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었다. 감히 우리 아들의 앞길을 막고 회사를 위기로 몰아넣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시작한 일이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주주들이 도덕성을 문제 삼아 서연을 해임하게 만들고 나아가 강민혁 대표에게도 타격을 입혀 한성건설 인수건을 무산시키려는 계산까지 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틀린 모정은 이미 이성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반면 박지우는 어머니가 벌인 일이 불안하기만 했다. 그는 서연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며칠 전 회의실에서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사실이 발각된다면 서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그를 엄습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걱정 말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불임이라는 사실은 서연에게 있어 가장 큰 약점이자 수치일 테니 그것이 공개된 이상 그녀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우는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당장 회사가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애써 불안을 잠재웠다. 태성그룹의 이사회 긴급회의가 소집되었다. 보수적인 성향의 이사들은 강민혁 대표에게 스텔라 한의 사생활 문제가 회사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했다. 그들은 서연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임원 자리에 앉혀둘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혁은 팔짱을 낀 채 묵묵히 그들의 불만을 듣고만 있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읽을 수 없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이사들은 민혁의 결단을 재촉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민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더니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날리자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혁은 낮지만 분노가 서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 정보 하나에 부하뇌동하여 회사의 핵심 인재를 내치려는 당신들의 수준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 루머의 진원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사실이 아닐 경우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서늘하게 경고했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혁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서연은 창백하지만 결코 기죽지 않은 얼굴로 들어왔다. 민혁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노란색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민혁은 이것이 당신을 괴롭히는 소문의 진실이자 당신이 지난 3년간 속고 살았던 거짓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그의 눈빛에는 서연에 대한 깊은 연민과 가해자들을 향한 뜨거운 분노가 동시에 이글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모 대학병원의 정밀검사 결과지와 의사의 진술서였다. 서류에 적힌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서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적혀 있었다. 불임의 원인은 서연이 아니라 바로 박지훈에게 있었다.
그는 무정자증에 가까운 심각한 상태였고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이미 결혼 전부터 받고 있었다. 서연은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해 죄인처럼 살았던 그 모든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최 여사와 박지훈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기 위해 담당 의사를 매수하고 진료 기록을 조작했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결함을 감추기 위해 며느리인 서연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가스라이팅을 해왔다. 서연이 매달 산부인과를 다니며 고통스러운 검사를 받고 호르몬 주사를 맞을 때 그들은 뒤에서 비웃으며 그녀를 기만했던 것이다. 서연의 손에서 서류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배신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한 끔찍한 혐오감과 분노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민혁은 말없이 다가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서연이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자신의 품을 내어주었다. 서연은 민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억울함과 서러움이 터져나와 주체할 수 없었다. 지난 3년간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견디며 죄책감에 시달렸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사랑했던 남편이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민혁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이제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나직하게 위로했다.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서연은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슬픔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들어차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물었다. 민혁은 자신이 심어둔 정보원을 통해 당시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가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빚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자백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증거만 있다면 명예훼손 소송은 물론이고 과거의 이혼 소송에 대한 재심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와 돈,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잠시만 이 사실을 덮어두자고 제안했다. 지금 당장 터뜨리기보다는 그들이 가장 안심하고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가장 화려한 무대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혁은 서연의 의도를 단번에 파악하고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판을 더 크게 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며칠 뒤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의 초대장이 정재계 인사들에게 발송되었다. 이번 파티는 단순한 기념 행사를 넘어 태성그룹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개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최 여사와 박지훈에게도 초대장이 도착했다. 그들은 루머 덕분에 태성그룹이 서연을 내치고 자신들을 선택했다고 착각했다. 최 여사는 쾌재를 부르며 최고급 드레스를 맞추러 갔고 지훈 역시 들뜬 마음으로 파티 준비를 서둘렀다. 그들은 자신들이 밟고 있는 곳이 붉은 카펫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불구덩이 입구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기뻐했다. 서연은 파티에서 입을 드레스를 고르며 거울 앞에 섰다. 핏빛처럼 붉은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다짐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여자가 되겠다고. 민혁은 뒤에서 그녀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목에 닿자 서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민혁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밤의 주인공은 당신이며 당신이 원하는 모든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파티 당일 행사장 주변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루머의 당사자인 스텔라 한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최 여사와 지우는 당당하게 포토월에 서서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마치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거만한 태도로 인터뷰에 응했다. 기자가 스텔라 한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최 여사는 묘한 웃음을 흘리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녀는 오늘 파티에서 서연이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행사장 내부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유명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다. 민혁은 무대 중앙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그는 태성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총괄 책임자를 소개하겠다며 무대 뒤쪽을 가리켰다. 화려한 조명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고 거대한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등장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붉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민혁의 팔짱을 끼고 우아하게 계단을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최 여사와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쫓겨나기는커녕 태성그룹의 안주인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연은 정확하게 최 여사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조소 섞인 미소를 보냈다.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려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민혁은 서연을 에스코트하며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인재인지 그리고 태성그룹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지를 역설했다. 그리고 최근 떠도는 악성 루머에 대해 언급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대형 스크린에 준비된 영상이 띄워질 준비를 마쳤다. 지우는 불안감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았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이미 멈추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서연은 마이크를 넘겨받아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건넸다. 그녀는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해야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기에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그녀의 신호에 맞춰 스크린에는 병원 진단서와 의사의 양심선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의사는 박지훈의 불임 사실과 최 여사의 사주를 받아 진료 기록을 조작했음을 낱낱이 고백하고 있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영상을 끄라고 난동을 부렸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녀를 제지했다. 사람들은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박지훈 모자를 바라보았고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다. 저는 불임이 아닙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서연의 고백은 파티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 되어 터졌다. 박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를 집어삼켰다. 최 여사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악을 쓰며 저것은 다 조작이라며 발악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민혁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경호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인계하라는 명령이었다. 화려한 파티장은 순식간에 단죄의 심판장이 되었고 서연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자가 되어 있었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출동한 경찰들이 최 여사와 박지훈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연행하려 하자 최 여사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악했다.
그녀의 고상했던 올림머리는 헝클어졌고 명품 드레스는 바닥의 먼지로 더러워졌다. 지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다가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그들의 추락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담아냈다. 서연은 2층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그 모든 광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씁쓸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민혁은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수많은 취재진이 서연에게 몰려들어 코멘트를 요구했지만 태성그룹의 경호원들이 인간 방어벽을 만들어 그들의 접근을 차단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차갑게 식어버린 서연의 손을 녹여주었다. 차에 오른 서연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운전기사에게 가장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지시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태성그룹 파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뉴스에서는 재벌가 며느리의 억울한 누명, 조작된 불임 진단서,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도배되었다. 한성건설의 주가는 장이 열리자마자 하한가로 직행했다. 분노한 주주들과 채권단은 본사 앞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고 인터넷 여론은 박지훈 모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해야 한다며 들끓었다. 그동안 쌓아왔던 한성건설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고 부도 처리는 이제 시간 문제로 보였다. 박지훈의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보다 더 암울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최 여사는 거실 소파에 누워 앓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지우는 술에 취해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태산건설의 딸이자 지훈의 약혼녀였던 민주가 들어왔다. 그녀는 지훈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며 손가락에 끼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를 집어 던졌다. 사기 결혼을 당할 뻔했다며 치를 떠는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녀는 당장 파혼을 선언하고 투자하기로 했던 자금도 전면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민주가 태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다. 지우는 바닥에 뒹구는 반지를 보며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회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이었던 태산건설과의 정략 결혼마저 물거품이 되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최여 여사는 며느리를 잘못 들여 집안이 망했다며 여전히 서연을 원망하고 있었다.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에 지우는 처음으로 환멸을 느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퇴직하겠다는 통보만 들려올 뿐이었다. 한편 서연은 태성그룹의 집무실에서 한성건설의 채권 현황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민혁의 도움을 받아 한성건설의 주요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상태였다. 이제 서연은 전남편 회사의 최대 채권자이자 생사여탈권을 쥔 주인이 된 셈이었다. 서연은 비서에게 차를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이제 직접 호랑이 굴로 들어가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책상 위에 놓인 복원된 고려 청자 매병을 한번 쓰다듬었다. 깨진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도자기처럼 그녀의 인생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한성건설 본사 로비에 서연이 들어서자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사장님 사모님이라 부르며 무시하거나 동정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들의 회사를 집어삼킬 거물 스텔라 한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서연은 웅성거리는 직원들을 뒤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도도했으며 발걸음에는 거칠 것이 없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지우는 술병이 나뒹구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폐인이나 다름없는 그의 몰골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인기척을 느낀 지훈이 부스스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서연을 본 그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네가 여기 왜 왔냐고 소리치는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채권 양도 증서와 경영권 포기 각서를 책상 위에 던졌다. 그녀는 당장 이 서류에 서명하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지훈은 서류를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회사가 전처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지훈은 무릎을 꿇고 서연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어머니와 자신이 갈 곳이 없다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다. 과거에 서연을 내쫓을 때 보여주었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서연은 그런 지훈을 내려다보며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들이 나를 쫓아낼 때 내 심정이 어땠는지 생각해보라고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그리고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횡령과 바임 혐의로 감옥에 보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다. 결국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각서에 서명했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글씨가 삐뚤빼뚤했다. 도장을 찍는 순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였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지만 서연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챙겨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장실을 나갔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지훈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이것으로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햇살 아래 강민혁이 채 기대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고생했다는 그의 한마디에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휘청거렸다. 민혁은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채 태웠다. 그는 이제 머리 아픈 일은 다 끝났으니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달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자유를 만끽했다. 민혁이 데려간 곳은 숲속에 자리 잡은 그의 개인 수장고 겸 별장이었다.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그곳에는 민혁이 수집한 희귀한 미술품들이 가득했다. 민혁은 서연을 안쪽의 비밀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유리 진열장 안에 낡은 은색 펜던트 하나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서연은 그 펜던트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그녀가 1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순식간에 맞춰지며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물었다. 민혁은 진열장을 열어 펜던트를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10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녀가 떨어뜨리고 간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때 생사의 갈림길에서 들었던 소녀의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고백했다. 민혁은 서연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기다림과 그리움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다. 제로연은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이 구해준 그 소년이 바로 강민혁이었다니. 운명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우연이었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었다. 그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살게 된 이 심장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뛸 것이라고 맹세했다. 그는 서연을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나 복원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을 찾아 헤맨 첫사랑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벅찬 감동과 치유의 눈물이었다. 민혁은 서연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의 따뜻한 천이 서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었다. 깨진 도자기가 불 속에서 다시 태어나듯 두 사람의 사랑도 시련과 아픔을 겪으며 더욱 단단하고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고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날 밤 민혁과 서연은 별장의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민혁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제는 복수가 아닌 진정한 복원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그런 복원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서 밝은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다. 한때 부유층들이 모여 살던 강남의 고급 빌라촌에서 쫓겨난 박지훈 가족은 이제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벽지 곳곳에는 곰팡이가 슬어 퀴퀴한 냄새가 진동했고 좁은 방 한 칸에 세간살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채권자들이 붙여놓은 빨간 압류 딱지가 훈장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들의 몰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최 여사는 싸구려 전기장판 위에서 알아누운 채 하루 종일 신세 한탄만 늘어놓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태성그룹의 사돈이 될 뻔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하며 허공에 대고 욕설을 퍼붓곤 했다. 박지훈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스텔라 한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서연의 모습은 지금 이 시궁창 같은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우는 화면 속의 서연이 자신이 알던 그 여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던 여자가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서 있었다. 후회라는 감정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최 여사는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다며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그녀는 지훈에게 당장 나가서 서연을 만나 돈이라도 좀 뜯어내라고 악을 썼다.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준 세월이 얼마인데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가는 게 말이 되냐는 억지 논리를 폈다. 지훈은 어머니의 표독스러운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머니의 잘못된 욕심과 자신의 우유부단함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하지만 당장 밀린 월세와 빚독촉에 시달리는 현실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다. 결국 지우는 며칠 동안 씻지도 못한 초라한 행색으로 태성그룹 본사 건물을 찾아갔다. 화려한 유리 건물 앞에 선 그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져 차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회전문을 드나드는 엘리트 직원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피하거나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지우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건물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서연이 나오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배가 고프고 다리가 저려왔지만 그에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은 오직 서연의 자비심뿐이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릴 무렵 로비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지훈이 지쳐서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고급 세단 한 대가 로비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다. 그리고 자동문이 열리며 서연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걸어 나왔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비틀거리는 다리로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경호원들이 즉시 그를 제지하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지훈은 바닥을 기어가며 목이 터져라 서연의 이름을 불렀다. 제발 이야기 좀 하자며 울부짖는 그의 목소리는 처절하기 그지없었다. 서연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남자가 자신의 전남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손짓하여 그를 놓아주라고 지시했다. 지우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지도 못한 채 서연의 앞으로 기어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서연은 차가운 눈으로 발치해 있는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예전에는 이 남자의 한숨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조차 아까울 만큼 그는 철저하게 망가져 있었고 하찮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지금 여기서 이러는 건 나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당신의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이기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녀의 말은 전곡을 찔렀고 지우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피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과 섞일 말이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경찰을 부르지 않는 것뿐이니 당장 사라지라고 경고했다. 지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고 그 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이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때 차 안에 있던 민혁이 내려 서연의 곁으로 다가왔다. 훤칠한 키와 완벽한 슈트핏을 자랑하는 민혁과 꾀죄죄한 몰골의 지훈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민혁은 지훈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그는 다시는 이 사람이 서연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다. 지훈은 민혁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눌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승자와 패자의 격차는 잔인할 만큼 명확했다.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찌꺼기마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민혁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냐고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정말로 끝났다는 실감이 났다. 과거의 망령은 사라졌고 그녀의 앞에는 오직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대기하고 있던 채 올랐다. 차 안에서 민혁은 서연에게 한성건설의 처리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회사를 공중분해시키는 대신 건전한 중소기업에 매각하여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훈과 최 여사는 빈털터리가 되겠지만 아무 죄 없는 직원들까지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다는 것이 서연의 생각이었다. 민혁은 그녀의 현명하고 자비로운 결정에 감탄하며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다. 복수의 끝은 파괴가 아니라 또 다른 상생이어야 한다는 서연의 철학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최 여사는 화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하지만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강제 퇴원당했고 결국 요양병원 단실로 옮겨졌다고 했다. 지우는 일용직 노동판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했다. 그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밤마다 술에 취해 과거의 영광을 헛소리처럼 중얼거린다고 했다. 그들의 몰락은 누구의 탓도 아닌 스스로 자초한 인과응보였다. 세상은 그들을 빠르게 잊어갔고 아무도 그들의 비참한 말로를 동정하지 않았다. 서연은 작업실에서 마지막 복원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산산조각 났던 고려 청자는 이제 완벽한 자태를 뽐내며 은은한 비추색 빛을 발하고 있었다. 깨진 흔적은 금으로 메워져 오히려 독특한 아름다움을 더했다.
킨츠기 기법을 활용한 이 복원은 상처를 숨기지 않고 승화시키는 서연의 인생 철학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도자기를 어루만지며 자신의 마음속 상처들도 이렇게 아름답게 아물었음을 느꼈다. 고통은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었다. 민혁이 꽃다발을 들고 작업실을 찾아왔다. 그는 복원된 청자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당신 그 자체라며 찬사를 보냈다. 민혁은 서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반지 케이스를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서연이 잃어버렸던 펜던트 속의 들꽃 모양을 본든 반지가 들어있었다.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빛을 지켜주고 싶다고 청혼했다.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재벌 회장이기 이전에 자신의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봐준 사람, 가장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내밀었다. 민혁이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자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놓지 않았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성그룹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성건설의 매각과 새로운 사회공헌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재단의 이사장은 스텔라 한이 맡게 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이제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문화를 지키고 사람을 살리는 리더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인물로 존경받게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테라스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그 불빛들이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난날의 아픔에 작별을 고하고 다가올 내일을 향해 미소 지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제 정말 행복해질 시간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서울의 중심가에 새롭게 문을 연 태성문화예술센터는 개관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웅장한 현대식 건물과 전통 한옥의 미를 조화시킨 이 공간은 스텔라 한이 총괄 디렉터로서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역작이었다. 로비 중앙에는 그녀가 복원한 고려 청자 매병이 방탄 유리관 속에서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깨진 조각들이 금으로 이어져 만들어낸 독특한 무늬는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다는 센터의 건립 이념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었다. 서연은 2층 난간에 서서 관람객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계는 여유롭고 평온한 미소가 머물렀다. 민혁은 바쁜 일정 중에도 센터 개관식을 위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왔다. 말끔한 턱시도를 입은 그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지만 그들은 이제 대중의 시선을 즐길 만큼 여유가 생겼다. 민혁은 서연의 귓가에 당신이 해낼 줄 알았다며 달콤한 찬사를 속삭였다. 서연은 민혁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믿음 덕분이었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단순한 부부를 넘어 서로의 꿈을 실현해주는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성공이라는 토양 위에서 더욱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집무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작스러운 현기증을 느꼈다. 최근 들어 피로감이 잦아지고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이 계속되던 터였다. 그녀는 단순히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느라 무리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비서가 얼굴색이 너무 창백하다며 병원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
서연은 걱정하는 비서를 안심시키기 위해 예약된 스케줄을 잠시 미루고 근처 산부인과를 찾았다. 진료실 앞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희미하게 되살아나는 듯했지만 그녀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의사는 초음파 모니터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임신 8주 차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과거 시댁 식구들에게 불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쫓겨났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의사는 산모와 태아 모두 아주 건강하다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지난날의 억울함을 씻어내고 자신의 몸이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받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랫배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생명의 기적을 온몸으로 느꼈다. 서연은 병원을 나오자마자 민혁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이 기쁜 소식은 전화기가 아닌 얼굴을 보고 직접 전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집에서 오붓하게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혁은 평소보다 들뜬 표정의 서연을 보며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었다. 서연은 그를 소파에 앉히고 초음파 사진이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넸다. 민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보더니 이내 그 의미를 깨닫고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과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정말이냐고 묻는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잠겨 있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민혁은 그녀를 와락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천하의 태성그룹 회장이 아내 앞에서 체면도 잊은 채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어서 그리고 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어서 고맙다며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텅 비어있던 그의 거대한 저택이 비로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사랑의 결실은 두 사람에게 찾아온 가장 완벽한 축복이었다. 임신 소식은 곧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사람들은 기적의 아이, 진정한 해피엔딩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쏟아냈다. 과거 서연을 불임이라며 매도했던 박지훈 집안의 거짓말은 다시 한번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서연은 인터뷰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바꾸려는 그녀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서 우뚝 서 있었다. 한편 박지훈은 공사판 한바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이 뉴스를 접했다. 그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멍하니 화면 속에 서연을 바라보았다.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 서연과 그녀를 다정하게 에스코트하는 민혁의 모습은 그에게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멀쩡한 아내를 불임으로 몰아 쫓아내고 결국 자신의 아이를 가질 기회조차 스스로 발로 차버린 자신의 어리석음이 뼈에 사무쳤다. 그는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떨구었다. 후회의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서연의 배는 제법 불러왔고 민혁은 그녀의 손발이 되어 극진히 보살폈다. 그는 태교를 위해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주말이면 공기 좋은 곳으로 나들이를 다녀오곤 했다. 서연은 민혁과 함께 10년 전 사고가 났던 장소를 찾았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추모비와 함께 예쁜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두 사람은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묵념했다. 과거의 비극적인 사고가 두 사람을 이어주는 운명의 끈이 되었다는 사실에 숙연해졌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다시는 당신을 놓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서연은 자신의 에세이집을 출간했다. 깨진 그릇도 다시 빛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녀의 인생 역정과 복원 철학을 담고 있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수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녀는 북 콘서트에서 독자들에게 상처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 치유하면 더 아름다운 무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객석에 앉아있던 민혁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다. 민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는 서연의 눈매와 민혁의 입술을 쏙 빼닮아 있었다. 서연은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생명의 신비로움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병실은 축하 화환으로 가득 찼고 태성그룹의 모든 임직원들이 기뻐했다. 민혁은 아이의 이름을 도윤이라 지었다. 길을 닦고 윤택하게 한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였다. 산후조리를 마친 서연은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이제 한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존경받는 전문가로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 나갔다. 민혁 역시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로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퇴근 후 세 식구가 거실에 모여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그들이 꿈꾸던 진정한 행복의 완성이었다. 과거의 시련은 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값비싼 수업료였던 셈이다.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서연과 민혁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기울이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비오던 날 밤 쫓겨나던 기억부터 민혁과의 운명적인 재회, 그리고 복수와 성공까지의 과정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은 민혁에게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했다. 민혁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은 스스로 빛나는 보석이었고 나는 그저 그 먼지를 닦아주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은 민혁의 어깨에 기대어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깨진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듯 굴곡진 인생의 조각들이 모여 지금의 완벽한 행복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찬란하게 빛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서연의 입가에 핀 미소는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아름다웠다. 민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난간 쪽으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더 눈부실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주한 눈부신 빛 속으로 그들은 함께 걸어 들어갔다. 사랑과 신뢰로 복원된 그들의 인생은 이제 영원히 깨지지 않는 단단한 보석이 되어 빛나고 있었다.